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너무 과찰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명사는 아니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그동안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사실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요. 사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꿰뚫어 보나, 속에 있는 진심을 어떻게 그 카메라에 등장을 시켜서 시청자들과 공감을 시키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하여튼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한 29년 방송생활 됐는데요. 뭐 PD들이 다루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사 분야도 있고 교양 분야도 있고 연애, 그다음에 드라마, 또 편성, 뭐 이렇게 다양한데요. 저는 이 시사 프로그램만 주로 이렇게 제작을 해왔어요. 한 번도 그 바깥을 벗어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뭐 한 10몇 년 했으니까요. 사실 뭐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는 뭐 이렇게 저것이 좀 이렇게 너무 내용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불평불만 섞인 이런 그 시청 그 소감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을 자꾸 파고 들어올 때, 더군다나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고발 프로그램이 뭔가 이렇게 막 치고 들어왔을 때는 사람의 제정신이 아니죠. 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을 막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뭐 협박, 뭐 두 번째는 또 압력, 위에다가 압력을 내서 못하게 막는다든지,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지능화된 건데 이제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의 인적 사항을 다 파악을 해서 제가 나온 그 학교 동창들을 딱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동창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해서 이제 인간적으로 막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괴롭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들어와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소송이에요, 소송. 방송국에 사실 뭐 와서 더군다나 시사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프로그램 하게 될 경우에 프로그램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시사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거의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왜냐면은 누군가 자꾸만 이렇게 지켜보고 또 PD들이 화면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다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20분 MC를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뒤통수로 막 떠드는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동에 굉장히 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한 10몇 년 했다. 보통 PD들이 한 1년 정도 하면 떠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소재 찾기도 힘들고 취재하기도 힘들고, 방송에 나간 다음에 잘 나가면 그냥 알았어 이거고, 못 나가면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 그 다음에 잘못 나가면 소송당해서 뭐 검찰, 경찰 가서 조사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사소송이 들어와요. 손해배상,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들어오는 뭐 소송 가액이 보통 뭐 1억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소송, 300억 원.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은 사람이 막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소송이 지면은 뭐 전 재산을 다 털어줘야 돼도 돈이 모자랄 정도로 이러한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이 분야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이화여자 대학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정말 그동안 봐왔던 사람들의 모습,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이야기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러 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굉장히 그렇게 뭐 PD들이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분야를 고집을 해서 왔던 이유는 바로 여기 보시는 이런 제가 만든 사람들의 아주 애절한 또 간절한 이런 모습 때문이었어요. 사실 뭐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주로 이렇게 제보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제보하는 분들이 대개 누구냐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제보를 안 합니다.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분쟁을 하든지 하는데 이런 분들은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간절해요. 혼자서 막 한 3시간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중간에 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들을 막 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3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시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속이 후련하다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머리에 무슨 갈등이 있을 때 누구한테 막 터놓고 얘기하면 속이 후련하져요. 이분들은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 되고 내 재산권을 다 뺏겼는데 어디 찾아가 보면 당신이 뭐 찾을 수 없다. 당신이 잘못이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털어놓고 하면 속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거기에 또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송에 나갔을 때는 말도 못하죠. 뭐 그래서 방송에 나간 다음에 보면 뭐 전화가 따랑 옵니다. 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고맙다. 그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뭐가 고맙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 해도 그리고 방송에 나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너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내가 몰랐어. 힘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감사의 인사를 듣고 나다 보면 그동안 한 3, 4개월 동안 막 힘들었던 부분들이 티신듯이 또 싹 없어지고 뭐 이런 일을 이렇게 반복해 온 게 하여튼 뭐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섬김의 미학이라고 이름 굉장히 멋있죠? 어렵습니까? 지금 오후 시간에 굉장히 졸리는 제목인가요? 예, 안 그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첫 시간이라서 사실은 뭐 제일 힘들잖아요. 첫 시간에 이 잘못하게 되면 또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 때문에 괜히 또 피해를 보실까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멋있게 섬김의 미학이라고 잡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찍었던 방송에 나갔던 만났던 사람들의 영상,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뭐 퀴즈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방송국 견학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업 콘서트, 뭐 방청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가 이렇게 수업을 좀 재미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먼저 나와버렸네. 자, 이 왼쪽 분 누군지 아시죠?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을 처음에 접했을 때 저는 뭐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뭐 분개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접하다 보니까 역시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것은 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행위,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 이후의 일들이었어요.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자기가 자신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했으면 되는데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국토교통부인가요? 거기 조사받으러 오는데 제가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정말 안 변하는구나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저분이 이제 저쪽에서 딱 나타나니까 그쪽에서 있는 그 홍보실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분이 앞으로 얼마 후에 여기 도착할 텐데 여기에 딱 서서 질문 딱 2개만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오디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정말 세상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대중들한테 다 알려졌는데 거기서 오로지 그 사람들한테는 고객, 국민 이런 부분은 없고 오로지 오너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이분이 아주 박세를 한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한 개인의 수모로 끝났습니까? 광고를 또 얼마나 했습니까? 세계에서 뭐 1등 친절 서비스에서 음악도 아주 잔잔한 음악으로 얼마나 멋있게 화면을 찍을 갖고 광고를 했습니까?
보통 광고에 한 평당 뭐 많이 텔레비전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이미지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 버렸잖아요. 제가 지금 저 옆에 그 사진을 갖다 놓은 분이 누구냐면,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요즘 막 저런 것만 눈에 띄어요, 요새. 뭐냐면, 저분이 그 월트 디즈니라고 아시죠? 월트 디즈니. 그 세계 뭐 오락 영화 산업을 아주 쥐락펴락 하시는. 그 월트 디즈니의 딸이세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분과 관련된 기사를 읽다가 아주 이분과 아주 정반대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저분이 지금 그 월트 디즈니 박물관이라고 그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에 있는데요. 거기에 누가 이제 그 직원이었던 분이 퇴사를 하고 저분을 만나러 가는 모양이에요. 만나러 갔는데 그 다이앤이라고 하는 그 월트 디즈니의 딸인 저분이 거기 박물관에 소유주면서 설립자, 소유주, 운영자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커피를 파는 데를 딱 보니까 사람들 줄 가운데 저분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사장님이면은 가서 커피 직접 사서 사먹나요? 그러면서 뭡니까? 커피를 이제 사는데 보니까 요만한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더래요. 잔돈을. 그리고 돈을 내고 와서 그 커피를 가지고 이제 자기를 만나러 온 전에 있던 직원한테 와서 손을 딱 커피를 갖다 주더랍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전화해서 저 커피 좀 2잔 갖고 와. 그러면 끝날 얘기인데, 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주 진심으로 또 사람들의 이야기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그 디즈니가에 대한 그 존경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다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정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그 월트 디즈니가 이제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저 딸 둘을 우리 같으면 돈 많은 재벌들은 대개 보면 이건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 학교 보내죠? 사립학교 보내잖아요. 근데 공립학교를 보냈어요. 공립학교를 보내고 학교를 갈 때,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을 다닐 거 아닙니까? 학원을 다닐 때 꼭 그 월트 디즈니가 자기가 차로 몰고 와서 데려다주고 왔다 그래요. 그 바쁜 사람이.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를 보니까 평범하게 살게 하려고. 유명세를 아이들한테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월트 디즈니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뭐 미키마우스 만들고 한 그런 회사의 대표라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같은 반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가 월트 디즈니라서 얼마나 좋으니.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졌다잖아요. 화를 내면서.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줬냐고. 그리고 나서 방에 가서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대요. 자, 이러한 어려서부터 어떤 이런 가정교육 문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줬던 결과가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지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제가 그동안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나무니에서 봉사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인터뷰를 쭉 해보면요, 그 3가지 정도의 사람의 어떤 그 바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물건 훔친 범인도 너 왜 그랬냐 물어보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듣는 말간에 막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정치인이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근데 제가 봤던 취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난 사람 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잠깐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This evening, know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ul shows. Yes, it shows.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장례식 준비하고 있죠. 지금 할아버지 살아가세요? 얼마큼 살아가세요? 다시 태어나신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나도 공부 많이 해서 국가위에서 일하지 않고 싶다. 국가에 어떻게 일하자고 싶으세요? 불쌍한 사람들 좋고. 연주 먼저 하세요? 그 노래 잘 부르시는 거 있죠? 동백아가씨 그 부르신 분이잖아요. 살다가 더니 얀다 낳고 그랬어는 동네 아가씨들을 좋아해.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다리를 건너 소록도에 이곳에는 한센병은 완치됐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은 한센인 600여 명이 모여 산다. 네. 다녔거든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이거요? 96년도에 찍었지. 92년도요? 96년도에. 몇 년에? 오히려 지금이 더 젊어 보이시네. 저 놀면서 찍은 거 놀았어요. 아저씨 네. 남편분 네. 잘생기셨어요? 잘생겼잖아요. 유혹사는 잘. 웃을 때 잔주름까지 닮은 오래된 연인은 7년 전 할머니 곁을 떠났다.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어요.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많이 보고 싶어요. 어디 갔다 올 때면은 항상 차 소리가 나면은 딱 내다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디 갔다 올 때 막 세상 뜬다면은 그런 거 안 할 때 슬펐어요. 이태석 신부는 한센인들이 기쁘게 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안다고 했다. 남쪽 바다 작은 섬에 사는 그들도 다르지 않았다. 신현복 할아버지는 10년 전 소록도에 들어왔다.
병을 치료하기 전 생긴 후유증으로 양손에 성한 손가락이 없다. 할아버지가 마실 물을 찾는다. 물 한 모금 마시기 쉽지 않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요. 예. 가장 필요한 것 별로 없어요. 이러고 살아도 예. 돈 좀 있던 거 그전에 돈 좀 경기도 의왕사라는데 부처는 800만 원 낸다면 거액이거든요. 20몇 년 전에 큰 수해 났을 때 사회 하나 나고 돈 없어 대학 등록을 못하고 학교 못 가라 했어. 늘 불러서 20몇 년 전에 한 300만 원씩 놀아주고 장학금 왜 주셨어요? 사람들끼리 이쪽이 잘 들리세요? 이쪽이 잘 들리세요? 양쪽 다안 놀려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적어서 장학금 왜 보여드렸다.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예. 세상에 사는 동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기가 끊어요. 인터뷰 도중 할아버지가 부탁할 게 있다며 뭔가를 꺼내달라고 한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아껴 모은 돈이다. 왜 돈 모아놓으시는 장학금으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돈 것이다.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210만 원 돈이 없어서 학교도 잘 못 다니고 네. 생활이 아주 제일 곤란한 사람 불러서 주고 싶어요. 200만 원만 10만 원 내놓고 이렇게 돈을 주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주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가정으로. 자,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막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들 퀴즈를 내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먼저 막 튀어나와 버리네. 그 앞부분에 그 이행심 할머니는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저분 또 자제분들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 저분의 삶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또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소록도에 제가 2005년도부터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소록도에서 있었던 그런 만행들, 남자에게 애못나게 하고 여자에게 애못나게 하고 그냥 막 집단으로 이렇게 묻어서 죽여버리고 이런 거 아세요? 한센인 하면은 예전에는 옛날 같아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문둥병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쫓았잖아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그런 편견을 줘서 저 사람들이 자꾸만 산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 살다 보니까 우리하고 떨어져 살았는데 이 개발이 되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소록도에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 할머니가 왜 동백 아가씨 얘기가 나왔냐면 19살 때 자신의 이야기를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이뻤는데. 그런데 소록도에 녹동항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은 차로 가지만 그전에는 배로 5분 거리로 된다고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가 완전 6.25보다 더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소록도로 안 끌려가려고 하는 사람, 보내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부모님이 딸을 데려와서 막 강제로 보내고 막 눈물바다였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제가 잊지도 못하는 것은 거길 가게 된 이유가 소록도에 계신 도망 나온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임신을 하고 애를 둘을 낳았는데 애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동네에서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강제로 소록도
앞에 녹동항에 데려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배 태우는데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애한테 젖을 한번 물려주고 가겠다고 막 애원을 하는데도 그냥 가차없이 전염이 된다는 이유로 막 내쫓아가지고 거기서 파란만장하게 저렇게 살아오신 분들. 근데 저런 분들의 서로 한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 다음에 저분들의 삶을 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갔다가 저 할머니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말 착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터뷰를 했을 때 다 인터뷰를 한센인들이 거절을 한 이유가 자신의 이제 한센인 중에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정상적인 아이들이 나오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일반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육지에 가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얼굴이 그 화면을 비쳤을 때 그 아들이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인터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 한 많은 삶을 혼자서 묵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분은 그 안양에서 아까 안양이라나요? 거기서 저 의왕시죠. 거기서 큰 공장을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손가락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동상이라서 거길 갔다 오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장에 있던 뭐 한 1억 되는 돈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생활비 뭐 기초생활 수급자니까 생활비 주고 그 돈을 모아서 또 학생들에 나눠주라고. 그래서 이제 행복합니까?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시는 이 말씀.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제가 볼 때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의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 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근데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딱 들으면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사람이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인간의 심성은 굉장히 착한 마음이 있는데 환경이 그 착한 마음을 닫아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착한 마음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부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착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깨쳐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하고 싶은 욕망이 뭐냐? 존경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 때만 해도 존경받는 사람,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 뭐 이렇게 쭉 나. 아인슈타인 다 나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굴 존경합니까? 손 한번 들어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개혁훈수 투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연예인,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것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돈,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지.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막 얘기하다 보면 의원들끼리 국정감사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서로 간에 막 존칭을 써가면서. 여러분들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정말 서로 존경하는 의미에서 저런 거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렇죠. 존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저 존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생활 중에 한 7년을 막 전쟁 지역을 다녔어요. 누가 가려서 간 게 아니라 가고 싶었어요.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전쟁 지역을 다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쪽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종군 기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종군 기자 누군가 아세요? 안 봐서 모르죠. 얼마 전에 그 IS에 납치된 일본인 그 기자 하나 죽었잖아요. 그 종군 기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찍어대면서 막 카메라를 찍고 방송도 하고 찍어놓은 테이프가 있었는데 우연찮게도 그 찍어놓은 기자 중에 죽은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정말 존경받는 저널리스트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 편집을 했는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영상 보니까 재밌죠? 재미없어요?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종군 기자라 부른다. If the war correspondents, they go from one war to the other war, from one war to the other war, and then after 30 years, they sit in their room with their grandchildren, grandparents. That, I think, that is the poin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humanitarian angle of the story,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To be honest, that's the only quality. The first quality you have to be a journalist. 미영연합군이 바그다드에 입성하던 날, 바그다드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전 8시, 종군 기자 숙소인 팔레스타인 호텔이 갑자기 충격에 휩싸였다. 로이터 지국 사무실 발코니로 포탄이 날아든 것이다. 일순간 호텔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이날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로이터 TV 테라스 기자는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12번째 종군 기자다. كلهم شبابنا تعصرين قولوا سعفات قولوا سعفات قولوا شي سعفات هو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겠다는 기자 정신은 때론 그들을 희생자로 만들기도 한다. 이스라엘군에 쫓긴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아기 예수 탄생교회로 잠입했다. 그리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이스라엘군은 도시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집밖 출입을 금지시켰다. 당시 제작진은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그곳에 들어갔다. 전쟁터에서 현지 안내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야 한다. 총격전이 벌어진 곳으로 이동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This is press. Press. We want to leave the city. We want to leave. تعرفش أنا بدي أتلحم حبيبتي. 이스라엘군은 기자들에게 라말라를 떠나도록 경고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건물 안에 숨어 취재를 계속했다. 건물 내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곳 스튜디오엔 세계적인 방송사들이 입주해 있다. 그들은 떠난 자와 남아있는 자를 구분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기자들의 행동이 민첩해진다. 그 가운데 한 여성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야수처럼 밖을 주시하고 있다. 그녀는 CNN의 대표적 종군 기자다. 벌써 28년째다. 10년 전 유고 내전에서 저격수가 쏜 총알을 턱에 맞아 화상을 입었다. No, but you know, people say that because they think it's heavy, and they think for a woman you can't lift heavy things. But you see many women carrying the child and groceries and things and lifting heavy things, so I don't find it heavy. I no heavier than other things we lift in everyday life. This is a very dangerous place. Don't you scared? No, it's not so dangerous. Besides, we have Barbie. 전쟁은 끝났다. 미국의 승리다. 그러나
바그다드엔 또 다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는 어린이와 부녀자들이다. 취재진은 지난해 10월에도 이곳을 찾은 적이 있다. 완치가 불가능한 소아암 병동. 그러나 병상은 대부분 비어있다. 침대의 주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Children are dying. The injured people during the war died, and burned people died because there's no staff and no equipment. 종군 기자. 그들이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와 환희가 아니다. 힘없는 민간인들의 고통과 절망이다. 그리고 말하려는 것이다. 전쟁이 얼마나 부당하고 잔인한 폭력인지를. 시간이 좀 60분짜리인데 짧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종군 기자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 가보면은 뭐 정부 관리들은 다 도망가 버리거나 위험한 데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뭡니까, 밀가루를 많이 먹는 지역에 가보면 밀가루통이 비어있고, 뭐 아이들이 분유가 없어서 울고 불고 하는 이런 참혹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막 인상을 쓰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도 딱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종군 기자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또 웃기도 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혼자서 그냥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하나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삶의 욕망을 막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뭐 존경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이 뭐냐면 코소보 내전이 한창 있을 때 코소보하고 마케도니아 국경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는 곳인데 거기서 막 전투가 치열하게 벌였어요.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그 상황을 유일하게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취재해준 기자가 있었어요. 그 기자가 누구냐면 이 영국의 종군 기자인데, 캐럼 노톤이라는 기자인데, 이 기자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다가 지뢰 폭발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을 가봤더니 이 마을에 이렇게 비석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캐럼 노톤을 존경한다는 얘기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존경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막 전율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존경 얘기 많이 듣지만 정말 이 스토리를 알고 그 존경이라는 단어를 받았을 때 이 저널리스트로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지침서 같은 게 딱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오른쪽의 사진은 그 기자가 죽었는데 그 산골 마을에서 장례식 하는데 5만 명이 이렇게 뒤를 따른 거예요. 5만 명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존경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 사진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에 뭐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릴 것 많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퀴즈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러면 성공하기. 근데 이 성공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행복과 존경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런데 이 행복과 존경, 성공을 하나로 이렇게 보여준 그 사람을 2010년도에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세요. 저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의 이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날 인터넷에서 슈단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제목이 딱 듣길래 왜 한국 사람이 그 내전이 한창인 지역에 거기 갔을까 그게 궁금해서 전쟁 지역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단순히 전쟁 지역을 찾아가서 누굴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요즘처럼 이기주의, 금전만능주의 이러한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삶이 이분의 삶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만들었던 게 이 울지마톤주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영화로 다시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나갔는데요. 이 신부님이 계신 곳은 남수단이라는 곳인데, 원래는 이게 원래 수단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해서 하다가 2011년도에 저렇게 갈라서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아마 분단국가, 우리 말고 분단국가 또 있나요? 키프로스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 날씨가 열악합니다. 한낮 기온이 영상 50도에,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말라리아 모기. 이 주민들의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말라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여기 갔는데 영상 50도입니다. 그 저녁에 건물을 들어가면 뜨끈해요. 가보면은 온도계 갖고 재보면 영상 32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 신부님이 만들어 놓은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그 수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지하 수품을 올려가지고 하는. 그 수돗물을 떨어보면 뜨거운 물이 나와서 재보니까 뭐 34도.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라리아 모기를 안 물리기 위해서 온갖 창문은 다 닫아놓고, 다음에 옷을 3겹 4겹 껴 있습니다. 모기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몸에다가 모기약 뿌리죠. 그 다음에 모기약 피우죠. 그 다음에 모기장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자고. 이거 한 10분만 자면 막 밑에가 물이 흥건할 정도로 이런 굉장히 열악한 지역. 전쟁 지역에 가봤지만 이렇게 숨이 막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거기 있으면서도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한 열흘 이 정도 있었지만 이분은 8년을 계셨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주인공 그분은 신부님이세요. 그러면 뭐 신부님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못 사는 적을 갖다? 아닙니다. 신부님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은 교육자였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막 지휘자 역할도 하고, 음악 선생님 역할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사회 지도자 역할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시다가 8년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분의 이제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울지마톤주인데, 그 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던 건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을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게 존경받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닌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그 신부님이 정말 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 왜 그렇게 피부하얀지 맨날 검은색만 보다가 그리고 뭐 저기 지하철 가면은 그 대리석 번쩍번쩍한 그 꼭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떨 때 뭐 이렇게 성당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뭐 분당이나 그런데 부자 성당에 가면은 신발 벗고 막 미끄러질까봐 조심해서 걸어야 됐던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꼭 내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적이 많죠. 이동 진료를 오는 날이면 흩어져 있는 인근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나와 그를 반겼다.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 걷기조차 불편한 한센인들이다. 이 신부가 찾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갔다. 골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치료 없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걸어요. 그는 한센인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들고 병의 진행을 막는 치료제도 구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외부 사람이기도 했다. Bữa nào thầy cũng có nguồn chiếc toàn cái đi của gia đình. Dạ, cái này á? Ui, bệnh nhân nó chốt rồi. Đúng rồi, đúng Cái này á? Là cái của chúng ta. Xin đầu tư. Quê.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게 특히 그 나환자 그 손가락 발가락 없이 그리고 뭐 가진 것도 거의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그마한 곳에 기뻐하고 조그마한 어떤 관심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행복을 찾는 것이 아주 간단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계속 가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았어요. 신부가 떠난 후 그들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한센인들에게 신부의 사진을 나누어 주었다.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인 듯 보였다. 신학생 시절 수단에 왔을 때 이태석은 처음으로 한센인을 만났다. 모두가 가난한 수단에서도 한센인은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알고 기쁘게 사는 그들에게서 이태석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아순다가 사진 놓을 자리를 찾는다. 아순다는 신부가 떠난 자신들의 삶을 눈물이라고 했다. Mujana dia an min kati men yang dia wit kana ayana do wa ko putai bani pelariar bata kana ni batia kunya yang kurang anare po pai e wa o be ba noi ki jon le loi tananda. 자, 신부님이 더군다나 외국인 아닙니까? 떠난 지 제가 2010년 찾아갔으니까 2008년도에 떠나셨으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그 후에 이제 남수단을 몇 번 갔어요. 갈 때마다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울지마 톤주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신부님이 그린 그림이세요. 이분이 음악도 잘하지만 그림도 잘 그리세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 왜 이렇게 무슨 그림일까 했더니 이제 발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발을 그린 그림인데 발가락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바로 한센인의 발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한센인의 발을 그렸냐 그랬더니 신발을 신기려고 했대요. 왜 신발을 신기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센인의 피부가 약해서 여기는 지금도 맨발로 걸어다녀요. 맨발로 걸어다녀 보니까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치료약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곪고 썩고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자르는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신발을 슬리퍼를 신기면 발에 상처가 안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 그 슬리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위에 막 써 있는데 보니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도면을 그 케냐에다 보내서 전쟁의 와중에 주문 제작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발에다가 신발을 시킨 겁니다.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 신발을 그냥 사다가 신겨서 나눠주지, 그걸 굳이 뭐 케냐까지 보내서 돈도 없을 텐데 전쟁의 와중에 주문 제작을 시켰을까 했더니 거기에는 놀라운 또 이야기가 또 담겨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고 또 발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신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문 제작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이 대단한 그 사랑이 든 게 있어요. 이거 부모님이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막 물불 안 그리고 그냥 막 아이 때 막 애 등 쳤고 뛰지 않습니까? 창피하든 말든 간에.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랑인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꺼져요? 네? 아, 다시 켜주세요. 제가 몰랐네. 그래서 이제 저 신발에 이제 들어있는 의미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사진이 이제 뭐냐면 신부님이 이제 신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신겨주면서 신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사진인데요. 우리 같으면 신발을 던져주지만 신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진 속에서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신발을 신겨주는 모습을 쳐다보는 한센인들의 얼굴을 의심하게 봤어요, 제가. 저 사람들은 한센 신부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한센인도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생긴 모습,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인들과 사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겠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신부님이 자신의 발을 탁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인간이었구나. 사랑을 처음 느껴보는 그런 아주 거룩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신부님의 그런 사진 속 그 사진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그 신부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 브라스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여기는 소년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통 소년병 하면 전쟁터에 끌려나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7살 때부터 전쟁터에 끌려나가요. 그래서 가장 7살에 가서 뭘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을 죽이고 오라는 걸 시킨대요. 누굴 죽입니까? 그랬더니 가장 친한 사람을 죽이고 오라는 이런 담력 훈련 이런 걸 한 다음에 10살이 되면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자, 7살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걸 배우고 10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막 쏘는 이러한 그 생활에 적응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그 아이들이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을 딱 보면서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그 곳에 있던 그 외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 속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나. 이런 부분들이 그 눈물 속에는 보면 신부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책도 나눠주고 또 한국에 와서 휴가 올 때마다 DVD를 가지고 가서 DVD 보여주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잊어버리게끔 해주셨고 그 다음에 브라스밴드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계속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스밴드라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준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뭉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 두 가지를 줘서 이제 브라스 밴드를 만드는데 직접 지휘하고 35개 악기를 직접 지휘하고 연주하고 자기가 배운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서 그 브라스 밴드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막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그 대단한 처음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이제 그 부분이 그 신부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신부님이 세웠던 학교는 80명에서 1,500명의 큰 학교가 됐는데, 그 학교 아이들이 가보니까 전부 다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반에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가면 인터뷰가 약속될 것 같아서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전부 다 얘기가 뭐냐면 의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못 사는 집에서. 그럼 왜 의사가 되겠냐? 그랬더니 신부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그래서 제가 울지마톤 브라스 밴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 아이들을 사랑하자, 뭐 누굴 사랑하자,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던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관을 가는 곳마다 막 운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영화관을 막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카메라로 다 찍었는데, 오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반성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저 영화를 보면서, 저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만한 삶이었구나 하는 부끄러움의 눈물. 또 하나는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저분처럼 우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그리움의 눈물. 그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분의 삶이 대단한 삶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의 삶을 정리하면 뭐냐면,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헌신하면서도 그분들에게 굴림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같은 뭡니까? 조금만 해주면은 자기 자랑하고 따라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 굴림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나가게 될 경우에 주로 영어를 하면서 이게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딩카어라는 아프리카 현지어를 배워서 직접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이분들이 생각이 뭔지를 교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의사잖아요. 그래서 병원 진료하는 것을 화면하고, 우리가 갔을 때 가보니까 노르웨이에서 어떤 의사분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진료하는 화면을 두 개를 딱 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 진료를 할 때는 현진말로 하면서 뭐 대화를 하면서 뭐 아픈 게 물어보고 뭐 혼돈내기도 하고 화면에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르웨이 의사는 중간에 통역이 있는데 서로 막 인상들을 막 찌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답답한 거예요. 아픈 사람도 이야기를 하면은 제대로 통역이 안 돼가지고 내가 아픈 데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또 의사 선생님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의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픈 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니까 그 현지 언어를 배워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는데, 이분은 현지어를 배워서 우리처럼 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사고 내가 이 사회 지도자고 하니까 날 따라오셔가 아니라 태수시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 중에 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외국 분들이에요. 자기네들은 환자들이 찾아오길 바랐는데 이분은 차를 타고 직접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청.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경청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왜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요 네 가지가 이 신부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 가지를 갖다 놓고 이 테이블 미국에 있는 그 리더십 센터에 다 보냈어요. 당신들은 이 신부님의 삶을 과연 한 사제의 삶으로 보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신부님의 삶에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종교, 이념, 국경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보냈는데, 그 중에 몇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한 군데를 찾아갔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라고 시카고에서 좀 이렇게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그린리프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요즘 맥에 나오는 서번트 리더십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센터예요. 서번트 리더십 많이 들어보셨죠?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화면을 같이 봤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 어떨까? 그런데 우리 극장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1번이 경청이었습니다. 2번이 진심으로 돼야 된다. 3번 욕심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인데 이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태정 신부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실천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여기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절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정신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천한 것뿐입니다. 신부님의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황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뭐 교황님이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닌다 막 신문에서 신기하다고 이렇게 많이 보도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교황님이 갖고 있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저렇게 해석을 할까? 교황님이 사진 속에 보면 막 머리가 이렇게 막 그냥 막 일그러진 사람의 머리를 딱 만지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황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흉측한 머리를 누군가 이렇게 만져주고 그래서 처음으로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 나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리고 나도 삶의 희망을 갖자. 더군다나 교황님이 만져주셨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황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어떤 교황님이 그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앞서서 계속 보셨지만 결국 행복과 존경과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봉사활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발 프로그램 했던 사람이 자꾸만 봉사활동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나. 근데 봉사활동이 뭔지를 몰랐는데 신부님이 하신 얘기 중에 이 성경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고발 프로그램 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거 인사에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부분. 이런 저 자신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비록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는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의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나의 존재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늦게나마 이제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해서 그 앞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존경받고 성공한 삶인지에 대한 이런 그 생각들을 바꾸는 어떤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영상을 좀 가끔 한 2개 정도 더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못 보여드려서 정말 아쉽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너무나 뭐 명강이라서 질문이 없나요? 아,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이제 지금 신부님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스마일톤즈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남수단과 한국 정부 KBS가 이렇게 합동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부님이 보여준 그런 섬김의 삶 이런 부분들 남수단에 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거기 이제 병원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학생들 한국에 초청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NGO 활동하는데 가장 남는 게 뭐냐면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서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을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여기 이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뭐 본인의 꿈은 의사라고 합니다. 의대를 가겠다고 그러는데 의대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가을 학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제 학교로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한 학생은 이제 남학생인데 그 학생은 이제 고려대학교에, 여기는 들어오게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에 부탁을 해서 고려대학교에 이제 어학원 올해부터 이제 3월 달부터 다닙니다. 그럼 뭐 교육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그 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직접 가서 한번 경험 많이 해보세요.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첫 이제 이렇게 자리를 제가 이렇게 메웠는데 앞으로 오신 분들은 더 아마 훌륭한 그 선생님들이 그동안 그 사회적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런 그 간접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저는 방송국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이게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혼자서 막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 20년이 지나서 방송이 뭔지 이렇게 조금 알게 됐는데, 그런 그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 존경받는 분들의 그 다양한 경험을 좀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실천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아주 즐겁고 보람 있게 마치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